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린 서로의 생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잖니. 그러고도 잘 살아왔잖니. 아니,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감히. 봄눈, 박명희. 하늘은 회색 바다에 빠져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불과 20여 분 남짓 달려오자 어디에 그렇게 첩첩이 숨어 있었던지 일제히 몰려나온 산들은 숨가쁘게 다가오고 순식간에 지나치고 짐짓 멀어지고를 되풀이하는가 싶더니 이내 산중이다. 산허리를 붙들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 구름에 푹 잠겨있다. 저승 가는 길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한낮인데도 해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산중턱을 넘어서 묘원 입구를 지난 지도 한참인데 장의차는 고단한 숨을 내쉬며 가파른 길을 기어오른다. 겹겹이 둘러싸인 산 켜켜이 계단식으로 조성된 무덤터가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킨다. 계단마다 석회처럼 파고앉은 무덤들은 저마다의 사연들을 짐짓 시침이 떼고 태연하게 땅보탬을 하고 있다. 계속 오르기만 하던 차는 꼭 그 회색 바다로 빠져버릴 것처럼 겁을 주더니 어느 지점에 이르자 문득 진저리를 치며 숨을 끊는다. 찻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땅은 이미 뻘건 입을 쩍 벌리고 시신을 맞을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입춘이 지났다지만 선뜻 물러가지 못하고 폐잔병처럼 거치적거리는 찬바람에 산 풀들은 아직 숨통을 틔우지 못한다. 누런 잔들에 걸쳐 입은 흙들도 깊은 한숨만 들이쉬며 천형처럼 추위를 감내한다. 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는 너는 표정이 없다. 이럴 때 마땅히 보여야 하는 눈물이나 회한, 슬픈 표정 같은 그런 의례적인 몸짓조차 잊은 것 같다. 지독히 연기 서툰 배우처럼 어수룩해 보이기도 한다. 망인의 한 점 혈육으로 이 장례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네 힘에 붙이지 싶다. 그러나 영정 속의 고인은 태평하다. 언제적에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화사한 연두색 저고리에 자줏빛 끝동까지 되어 입고 양입술이 귀 밑까지 올라가게 웃고 있는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낭낭한 웃음소리를 뿌리며 사진 속에서 걸어나올 것 같이 생기차다. 그 사진을 바치고 서 있는 실제의 네 모습이 오히려 빛바랜 사진 같아 보기에 애잔하다. 무엇이 네 몸의 물기를 다 날려 그 지경으로 쭈그려뜨렸을까. 그러고 보면 죽음이란 떠난 이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한과 짙은 허무만을 심어줄 뿐이다. 장지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불과 10명 안팎. 그것도 거의가 외가 쪽 친척들이고 너희 친가 쪽 문상객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영안실 안이 그리 쓸쓸하지 않았던 셈치고는 장의차 안은 보기 민망할 만큼 허랑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얘까지 떠밀려 온 거다. 물론 내 옆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감시하던 이모를 뿌리칠 수 없기도 했다. 내 잘못이었다. 아예 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려고 했었다. 그런데 무슨 미련 때문에 이해까지 온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역겹고 구지리한 짓이다. 혈육이니 핏줄이니 하는 유치한 장난에 말려든 자신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넌 애초에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 우린 서로의 생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잖니. 그러고도 잘 살아왔잖니. 2주 전 너는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위독하다고 했다. 수화기를 타고 나야
하는 음성이 흘러나오던 순간 나는 금세 너를 짚어냈다. 이어지는 언니라는 호칭이 나오기도 전에 25년 세월을 뛰어넘어 어린 네 목소리가 내 뒤에 바짝 다가왔다. 언니라고 부르며 무던히도 나를 쫓아다니던 애원 섞인 음성이 번개보다 빠르게 짚혀졌다. 엄마가 내게만 준 바나나 조각을 내게 내밀며 은밀하면서도 어딘가 비굴함이 느껴지게 부르던 언니. 새로 산 너의 양말 대신 낡고 해진 내 양말이 더 좋다며 바꾸자고 내 비위를 맞추려던 언니. 엄마가 없을 때면 까닭없이 나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도망가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며 안타깝게 부르던 언니. 그런데 너의 음성과 함께 떠오른 얼굴은 우리가 헤어졌던 어린 시절의 네가 아니고 서너해 전 이중사촌의 결혼식장에서 잠깐 스쳐보았던 성장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6살 계집애의 음성과 30을 넘긴 여자의 모습이 나의 의식 속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합성되었다. 감색 투피스를 교복처럼 단정히 입은 너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붉기가 없어 보였다. 그리 밉지 않았던 두 턱에 살이 올라붙어서였을까. 눈가가 얇아 초롱초롱해 보이던 눈망울은 눈두덩살에 묻혀 나 딸처럼 둔해 보였고 허리에는 이미 생활의 때가 올라붙어 두루뭉술했다. 때가 되면 짝을 만나야 봄나무에 물 오르듯 생기가 나는 법인데 젊으나 젊은 것이 중풍 맞은 제 어미 뒷수발하느라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든다고 한탄하던 이모의 푸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너를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아니, 네가 아는 체 할까 귀찮아 그 자리를 재빠르게 피해버렸다. 물론 이유는 없다. 아니,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언니, 좀 와줘. 부탁이야. 수화기를 통해 듣는 내 음성은 넓고 긴 회랑에 혼자 서 있는 듯 공허했다. 그 빈 공간을 울리는 공명음의 파장이 전화선을 타고 내 귀에까지 울리는 듯했다. 너는 갑작스런 위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중환자실에 두고 잠깐 나왔다고 했다. 긴급 수혈 중인데 곧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워낙 과다출혈을 해서 수술한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언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걸 왜 나에게 물었니? 그렇게도 의논 상대가 없었어. 너에게는 같은 아버지를 둔 언니 오빠 등이 여럿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 너에게 단호하게 대답했던 대로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으려 했었다. 2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졌다. 학회지에 기고할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심장박동이 수시로 감지되었다. 까닭모를 불안이 연기처럼 피워올라 흩어지지 못하고 쉼없이 머리 위를 맴돌았다. 하필 그럴 때 이모조차 여행을 떠나 연락이 불통이었다. 결국 내 마음과 타협을 했다. 이건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전화에 대한 답례다. 이전에도 나는 여러 번 너의 부름에 답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빚은 갚지 않은 쪽이 못 받은 쪽보다 오래 기억하는 법이었다. 그건 내게는 좀 꺼림칙한 기억이었다. 어머니는 여고를 졸업한 네가 9급 공무원 공채에 뽑힌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양 이모를 통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너희는 남쪽 소도시에 묻혀 살았다. 너희 아버지가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터였다. 나는 이모의 호출을 받고도 그 만남 장소에 가지 않았다. 그러자 네가 편지를 보내왔다. 언니, 이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도 될 만큼 우린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입장이었다.
나는 만나고 싶다는 너의 청을 간단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묵살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내 결혼 소식을 듣고 너는 또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허락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식장에 와서 나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그때 난 어이가 없었다. 당시 나의 신랑에게 어머니와 너는 없는 존재였다. 화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때를 맞춰 이모가 어머니에게 청첩을 하라고 다그쳤다. 나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감히 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고 악을 썼다. 이모는 그래도 너를 애기뽀에 키워내어 세상에 떨어뜨린 사람은 어머니라고 했다. 내가 잘 자라서 남 부러워하는 신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낳아준 덕이라고 그 한량한 핏줄 타령을 했다. 그 일로 꽤 오랫동안 이모와도 적조했었다. 그리고 또 이모는 어머니에게 또 못 들을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모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어디를 보나 축복받은 결혼식이었다. 이모 마음이 마냥 흐뭇하기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는 이모에게 유별나게 마음 가던 조카였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서서 나를 보살펴줄 입장도 못 되었다. 이모는 항상 뒤에서 나를 바라만 보아야 했다. 그날 결혼식에서도 이모는 손님처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피로연에도 참석 못하고 슬며시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갔다. 내가 신랑 쪽에 생모가 안 계신다고 거짓말한 사실에 이모는 몹시 충격을 받았었다.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이모에게 다짜고짜 덤볐다. 나를 어미 형제도 몰라보는 천하 말종이고 죽일년으로 몰아붙인 것까지도 좋았다. 어머니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도대체 조카 자식을 이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자식이 눈 번이 뜨고 살아있는 어미를 주겠느냐며 따지고 달려들었다. 이모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밤 12시가 가까워 오자 나는 너에게 지고 말았다. 그 하루가 가면 내게 영영 기회가 사라질 것 같은 조바심에 곧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그 기회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히 몰랐다. 다만 내가 이번에도 너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생의 한 분기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 것 같은 예감이 두드러기처럼 살을 뚫고 올라왔다. 언니, 어떻게 해? 낮고 메마른 음성이었는데 내 귀에는 절규로 들렸다. 나는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남편에게는 이모가 다쳤다고 둘러댔다. 가는 동안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2번이나 떼었다. 미아리 해민병원을 친 후 내비게이션만 믿고 차를 몰았다. 좌회전하라는 골목 입구가 하도 작아 그냥 지나쳐버려 할 일 없이 신호 위반도 하고 금지구역인 줄도 모르고 좌회전을 했다. 오가는 차가 가까스로 교행될 만큼 좁은 골목 같은 차도를 몇백 미터나 기어왔는지 가난의 냄새가 길길이 집집이 배인 동네였다. 납작한 집들이 조밀하게 드러놓은 오래된 동네에 공룡처럼 버티고 서있는 5층 시멘트 건물을 옆에 두고도 나는 바로 그 옆구리에 붙어있는 식품 가게에 들어가 병원 위치를 또 물었다. 건물은 외견상 병원이라기보다는 상업용 빌딩처럼 마당 한 평 없이 각박하게 세워져 있었다. 너희 모녀가 살던 집 근처라 쉽게 그 병원으로 갔을 것이었다. 네가 그 동네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들었던 것도 같았다. 현관 유리문에는 무수한 지문이 버짐처럼 번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넌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결한 병원은 정말 내 생전 처음이었다. 일회용 주사기도 재사용하고 수술 장갑을 소독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병원이 있다더니 아마 그 병원이 그럴 것 같았다. 순간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짜증이 울컥 솟았다. 그래도 중환자실 앞까지는 갔다. 형광등 불빛이 폐병 환자 얼굴처럼 파리했다. 복도는 죽음처럼
조용했다. 대문짝만한 크고 육중한 중환자실 문은 단호하게 닫혀 있었다. 꽤 오래 그 앞을 서성거렸다. 아니, 오래라고 했지만 실은 절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문을 두드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이 너였는지 어머니의 죽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굽 높은 구두 안에 엄지발가락이 사정없이 조여왔다. 다리까지 저렸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다. 닫힌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벽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또 내게는 금지 구역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사는 곳은 언제나 내게는 그렇게 닫힌 문이었다. 나는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꼴이 창피해서 두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8살. 그때도 나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빈집의 대문 앞이었다. 어느 순간 주먹을 쥔 손바닥이 참을 수 없이 아팠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가까스로 손바닥을 폈다. 머리에 꽂는 꽃핀이 나왔다. 그걸 너무 꼭 쥐고 있었던 것이다. 꽃핀은 손바닥 살 속에 박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꽃핀을 드러냈다. 손바닥에 꽃핀 하나가 그대로 아루새겨져 있었다. 구멍가게며 세탁소 그리고 목욕탕 등의 불까지 하나씩 소리 없이 꺼졌다. 동네는 조명을 꺼버린 무대처럼 어둠에 파묻혔다. 흙에 축축한 한기가 으슬으슬 올라왔다. 내 작은 몸이 주체할 수 없이 크게 느껴졌다. 할 일 없이 또 녹슨 철 대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역시 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세탁소 아줌마 말이 그날 낮에 너희는 이사를 갔다고 했으니까. 서울이 아닌 먼 도시 어디라고 했는데 아줌마도 남의 일이라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시내버스를 잘못 타서 몇 번인가 바꿔 타는 사이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리나라 지도 끝에 있는 도시로 도망쳤던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문득 울고 싶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동네가 떠내려가게 엄살을 부리며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순찰을 돌던 방범대원이 왜 거기에 있느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나는 울기만 하면 끌려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파출소에 가서도 그랬다. 내 눈은 사막의 모래처럼 맨송맨송했다. 바늘구멍만한 눈물샘을 통과하기에는 내 몸에 고인 서러움이 엄청나서였을 것이다. 일이 없어 좀 심란하던 순경은 심심풀이 삼아 내게 말을 시켰다. 나는 나이보다 숙성해 보였다. 내가 8살이라고 하고 학교 입학도 못했다고 하자 순경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너희 집 주소를 조회했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너희는 그 동네에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살았고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단서는 어머니와 네 이름뿐이었으니까.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이라고 하자 순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언제적 일인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갔다고 들었었다. 순경이 자기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그가 억측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실질적으로 내게 아버지 역할을 했던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힘겹게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말을 구태여 밝힐 필요는 없었다. 너희 아버지에게 지방도시에 처자가 있고 그가 서울 출장 때마다 손님처럼 우리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바로 보름 전부터 내가 이모네로 옮겨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숨겼다. 경찰에서 나를 이모네로 돌려보낼 것 같아서였다. 나는 이모네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모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모가 나에게 가혹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모는 엄마와는 잘 싸웠지만 나에게는 잘 대해주었었다. 가끔 저 불쌍한 것이 하면서 혀를 쯧쯧 차는 버릇만 없었다면 말이다. 이모는 내게 책상도 마련해주고 책가방도 사주었다. 후적이 정리되는 대로 학교에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너희 아버지 딸로 후적에 입적되었던 나는 다시 사생아로 분리되어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내가 이모네에서 저금통을 훔친 건 순전히 너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너에게 꼭 선물을 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못살게 굴었던 내 행동을 사과하고 싶었다. 그동안 네 것을 뺏기만 했으니 이젠 나도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선물을 받고 감격해하는 네 착한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떠올려 봤다. 엄마의 다정했던 얼굴도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마음이 급했다. 너와 한시바삐 화해해야 했다. 너를 구박한 벌로 내가 이모 집으로 쫓겨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걸핏하면 너를 때리고 쥐어박았다. 더 어렸을 적에는 마루에서 밀어뜨리기도 했다. 한 번은 엄마가 안 보는 틈에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너를 집어넣다가 들켜서 된통 당하기도 했다. 너를 욕조에서 끄집어낸 엄마는 나를 욕조 안에 쑤셔넣고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다. 그것도 모자라 너도 한번 당해보라며 욕조 안으로 내 목을 쳐박았다. 목 안으로 흘러드는 물 때문에 비명도 지를 수 없어 숨이 금방 꼴깍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몸부림쳐도 엄마는 분을 풀지 못했다. 내 숨이 멈추기 직전에야 엄마는 나를 누르던 팔의 힘을 뺐다. 이모 집으로 쫓겨간 전날도 나는 일을 저질렀다. 그것도 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손톱으로 너의 얼굴을 수도 없이 쥐어뜯어 놓은 것이다. 인형 때문이었다. 네 아버지는 올 때마다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인형이나 소꿉놀이 등 그 또래 여자애들이 가지는 흔한 물건이었는데 한 번도,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내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다. 그 장난감들은 항시 내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는 그것들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장악했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너에게 나는 은전을 베풀듯 한 번씩만 장난감을 만져보게 했다. 너희 아버지가 오면 나는 건넌방에 고장난 전기용품처럼 처박혀 있어야 했다. 아버지가 오는 벨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나부터 우선해서 지원해야 했다. 넌 들어가, 꼼짝 말고 있어. 너와 너희 아버지의 상견례를 겸한 선물 증정식이 끝나면 엄마는 너를 곧바로 내가 있는 건넌방으로 보냈다. 네 품에는 펜더굼 인형이 안겨 있었다. 내가 너에게 사주려 했던 것이었다. 네 아빠한테 펜더굼을 사달라고 해. 네 품에 안겨 있던 곰은 곧바로 내게로 넘겨졌다. 곰을 빼앗긴 너는 내 주위만 뱅뱅 돌았다. 언니, 얘 몸이 꼭 눈사람 같아. 펜더를 어루만지려는 네 손을 내가 준엄하게 털어냈다. 넌 손도 안 씻었잖아. 옷이 더럽혀진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정갈하게 손을 씻고 와서 내 앞에 들어보였다. 이젠 됐지?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네가 자꾸 귀찮게 굴면 펜더가 병난단 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았던 마지막 날, 너희 아빠가 가져온 선물은 인형이었다. 갓난아이 크기로 속눈썹이 손가락만큼 길고 누우면 눈을 감고 세우면 파란 눈동자가 동그랗게 드러나는 서양 여자아이였다. 블론드 머리가 탐스럽게 어깨를 덮고
손에는 장갑이, 발에는 굽 높은 구두까지. 그리고 에이프런을 벗기면 연두색 줄무늬 원피스가, 그 치맛자락을 들치면 레이스가 붙은 팬티가 수줍게 입혀져 있었다. 나는 환상을 내뱉었다. 나도 그 인형 같아지고 싶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옆에 인형을 세웠다. 거울 속에서 나와 닮은 곳을 찾고 있는데 네가 와락 달려들어 인형을 채갔다. 나는 얼른 인형의 다리를 붙들었다. 너도 이번만은 죽을 힘을 다해 인형 잡은 손을 풀지 않았다. 너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변하고 꾹 담은 입은 비명조차 토해내지 못하며 용을 썼다. 아무리 그래도 2살이나 어린 네가 나를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너의 머리를 낚아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네 얼굴을 쥐어뜯었다. 그래도 너는 안고 있는 인형을 놓지 않았고 나는 계속 네 얼굴을 핥혔다. 곧 깨져 죽는 듯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너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달려왔을 때 네 얼굴 곳곳에서 살이 패이고 피가 보였다. 나는 눈을 말똥하게 뜨고 엄마부터 보았다. 끈을 채 여미지 못한 엄마의 가운 앞자락 사이로 알몸이 힐끗거렸다. 잠옷을 거꾸로 걸친 너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천둥처럼 으르렁댔다. 그러게 내가 진작 애를 지혜비한테 보내라고 했잖아. 다음 날 나는 이모 집으로 보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내 생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모가 그 사실을 잊었다. 그럴 수 있었다. 변두리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던 이모와 이모부는 항상 바빴으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사흘 뒤에 사촌의 생일이 되었다. 사촌의 학교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많은 선물이 들어왔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케이크를 자르며 꿈처럼 깜빡이는 촛불을 끄는 사촌은 어느 나라의 공주 같았다. 나는 네 생각을 했다. 왠지 네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너 같았으면 그 선물을 내게도 나누어 주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엄마라면 이렇게 내 생일을 아주 잊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살뜰한 적도 있었으니까. 너를 구박한 내가 나빴다는 후회가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내가 하느님께 벌을 받아 이모 집에 유배된 것 같았다. 자신의 나쁜 행동을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과응보 2의 이야기책 속 이야기처럼 내가 뉘우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훔친 저금통을 들고 백화점을 어렵게 찾아내어 선물을 사고 너희가 사는 동네를 물어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샀던 머리핀을 들고 동네 구석에 있는 공중 변소로 갔다. 시멘트 바닥에 변기도 없이 구멍만 뚫린 변소 밑은 우물이 가득 차서 오줌을 누자 오줌발이 엉덩이에 튀었다. 변소 바닥에도 오줌이 질 뻔했다. 악취가 구역질을 불렀다. 나는 코를 2 손가락으로 막은 후 2 다리에 야무지게 힘을 모으고 서서 머리핀을 단호하게 똥통 안으로 던졌다. 내 그리움이나 사랑, 그런 따뜻한 마음들도 그날 그 오물통 속으로 함께 던져버렸다. 고아원에서 3, 4개월을 지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곳 기억은 별로 없다. 어느 날 내 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이모를 앞세우고 내 앞에 나타났다. 이모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의 그 집을 찾아갔고 그 동네 세탁소 주인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아마도 어머니 편에서는 내가 이모 집에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고아원을 뒤져 아버지가 나를 찾아내던 날 나는 뒷곁에서 고양이를 쫓고 있었다. 주먹만큼 작은 고양이라 다른 아이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놀던 놀이개였는데 그날은 혼자 있었다. 노란 눈을 빤히 뜨고 나를 노려보는 고양이에게
버럭 역정이 났다. 나는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졌다. 다리를 맞은 고양이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뒷곁으로 내달았다. 울음소리에 신명이 올라서 뒤를 바짝 쫓았다. 작은 걸음이라 잡기도 용이했다. 처마 아래 함성 물바지 밑에 돌멩이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한 움큼 들었다. 앞주머니에도 불룩하게 집어넣었다. 그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고양이를 향해 던졌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고양이가 달아났다.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갔다. 고양이가 문득 그 자리에 쓰러졌다. 더 이상 달아나기를 포기한 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를 보는 고양이의 눈에서 증오도 같고 애원도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고양이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았다. 고양이 대신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또다시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고양이의 머리가 꺾여졌다. 나는 꿈틀거리는 고양이 몸에 다시금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무서웠다. 그래서 더 맹렬하게 돌을 던졌다. 고아원 보모가 나를 찾아냈을 때 고양이의 축 늘어진 고개를 가리키며 제가 나를 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며 통곡을 했다. 아버지가 왔다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반갑기보다는 고양이를 해친 벌을 면하게 된 것을 더 다행스럽게 여겼다. 아버지 쪽에서 보자면 사연이 더 한층 기구했다.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를 등지고 여자와 동거하던 남자는 딸 하나를 낳은 뒤 그들을 남겨두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그런데 여자가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남자의 본가를 통해 들려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앞에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막 기어다니고 있었다. 남자는 이 땅에 눈물을 뿌리며 돌아섰다. 여자에게 돌아올 때까지 딸을 맡아달라는 부탁만을 남기고 5년 넘어 인도네시아 목재소 일을 더 하다가 돌아왔다. 한국인이 하는 대규모 목재소여서 돈도 꽤 모았다고 했다. 그날 해민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알짱거리다 집으로 돌아와 버린 뒤 나는 무의식 중에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다. 전화벨 소리마다 어머니의 부고 신호 같았다. 마침내 이모로부터 부고를 받았다. 그녀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모는 내 아버지와 내 남편에게도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일부러 숨길 의도는 없었다. 때가 좋지 않아서 미뤄두었을 뿐이었다. 남편이 내 생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결혼 후 이모를 통해서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지금껏 내색을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 이유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려움 모르고 자란 사람이라 그 사실을 아는 체 하기가 쑥스러웠는지, 그래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날을 기다려주는 배려였는지, 아니면 나의 속임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어머니와 너를 감추려는 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늘 존재했었다. 그는 내 이름 앞에 붙은 성이 2번씩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입었다. 자신이 배관시했던 가정 환경 속에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긍심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진실이 파헤쳐지는 순간 자신의 내부에 감춰두었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 같아 애써 묻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안내대는 물론 접수 창구도 비어 있었다. 이런 병원에 영안실이 있을까 싶었지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간호부조사 품에 보퉁이처럼 안긴 갓난아기가 내 곁을 지나쳤다. 신생아실 앞이었다. 목욕을 방금 끝냈는지 앞 이마에 풀각시처럼 내민 아기의 머리칼이 아직도 물기로 촉촉했다. 시폰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얼굴은 손바닥보다 작은데
신통하게도 생길 것은 이미 다 생겨나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은 살아있는 생명 같지 않고 아이들 완구같이 무표정이었다. 그런데 한 점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작은 입술이 완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먹을 것을 찾아 입술을 빨고 있는 것이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 한 줌의 살덩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아기도 살겠다고 기를 쓰며 먹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사람의 생명력이란 그런 것이었다. 나 또한 그런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왔을 것이다. 누가 내 생명을 축복해주건 그렇지 않건 그 본능이 억겁의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존속시켰을 것이다. 아무리 태양을 들어 삼킬 듯이 희망하고 하늘이 무너질 듯 절망하며 살았다 해도 생태계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나는 미세한 먼지만큼의 존재도 못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신의 노름에 단지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묵묵히 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신생아실을 지나쳐 복도 끝에 다다르자 검은 화살표가 건물 밖으로 이어졌다. 영안실 표시였다. 화살표는 건물 뒤편 좁은 언덕으로 이어졌다. 삶은 그렇게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가고 그 아기는 온 것이었다. 둘은 저승과 이승 사이를 지나치면서 서로 눈웃음이라도 나눴을지 몰랐다. 건물을 나서자 곧 어둠이었다. 건물 벽에 겨우 드러나는 화살표는 나를 언덕 아래로 끌어내렸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어둠 속에 작은 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붕 위 안테나처럼 나붙은 막대기 위에서 조도 높은 불빛이 오만스럽게 내리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나를 왜 부르는지, 내가 왜 그 부름에 답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언덕을 내려갔다. 받아들이기를 거역한 운명이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그 운명과 숙명 사이에 네가 도사리고 있었다.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강한 만큼 내가 그 죽음의 집에 기어코 들어서고 말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제출 마감일을 일주일이나 넘기고 그날 아침에도 출판사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도 나는 학교지에 제출할 논문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 강사 노릇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저쪽 세상으로 가버린 어머니보다는 이쪽 세상에 남겨진 너, 내게는 단 한 점 혈육인 너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영안실은 사람이 마지막 머무는 방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이전에 창고로 썼을 슬래브 지붕 아래 비닐장판을 덮어 씌운 방 하나가 덜렁 들어앉아 있었다. 그나마 방은 칸막이조차 없이 여러 상가가 나눠 쓰게 되어 있었다. 벽 곳곳에 위패와 영정을 모셔놓은 빈소가 시설의 전부였다. 빈소 앞이 각 상가의 자리였다. 상복을 입고 애고곡을 토하며 방바닥을 치는 여자, 그 옆에서 말리는 남자, 그 주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소년, 그 옆에서 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소주잔을 들이켜는 사람들, 화투를 치는 사람들로 아는 소란스러웠다. 보기에 그곳은 영안실이 아니라 난민들이 우글거리는 수용소 같았다. 나도 모르게 상을 찡그렸다. 그러고 보니 죽음에도 품격이 있었다. 삶에서의 신분은 죽음에까지 따라왔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두고 표표히 떠나는 자리에서도 신은 인간을 차별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말은 옳지 않았다. 그 아비규환의 소굴에서 어머니는
하늘보다 밝게 웃고 있었다. 미아 모모동 동장 이름이 하얀 국화를 다 덮어버린 화환 옆이었다. 명도 채도가 높은 칼라 사진은 그 방에 베인 가난의 흔적과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아니,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모두에게 눈물을 강요해놓고 어머니 혼자 즐거웠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웃음이 굳어진 어머니의 입술은 다물지도 못하고 더 이상 벌리지도 못해 그대로 화석이 될 것 같았다. 귀까지 올라간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내민 시커먼 공허가 내 눈에 잡혔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느니, 삶의 고달픔을 잊을 수 있는 축복이라느니, 영원한 자유라느니 구구하게 미화하지만 결국 죽음은 우리 모두 앞에 닫힌 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슬픔보다는 화가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8살 난 딸 자식까지 버리고 갔으면 그보다는 나았어야 하지 않았니? 하다못해 세상 하직하는 죽음터라도 가리할 수 없었니? 내키는 대로 하자면 나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싶었다. 아니면 관을 때려 부수고 죽은 어머니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따져보고 싶었다. 계모 밑에서 살았던 서러운 세월 옹이마다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비단저고리에 자수를 놓아 입은 기억 속의 엄마는 공작처럼 화려했다. 내가 크면 부자가 되어 엄마를 찾아가리라.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은 걸 후회할 만큼 성공해서 그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렇게 미움으로 내 서름을 달랬다. 그런데 정작 내 앞에 나타난 엄마는 내게 복수조차 허용치 않았다. 오갈 데 없이 병들어 너의 보살핌으로 연명하던 엄마는 내 복수가 필요 없을 만큼 비참했다. 복수란 허공에 칼질하듯 공허한 짓이었다. 기어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납작 주저앉은 하늘에서 누더기 자락 같은 눈발이 잿빛 허공을 가르며 사드락거린다. 그러나 눈은 내려앉자마자 물이 되어 땅속으로 스며든다. 밀려오는 계절에게 자리를 내주며 마지막 샘을 부리는 눈일 것이다. 그래도 공원 묘원이라는 곳은 굳은 일을 쉽게 하는 곳이다. 가족들 중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일하는 사람 없어도 감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은 산역을 기운차게 진행시킨다. 흩날리는 눈바람에도 힘찬 산업 역군처럼 씩씩한 몸짓이다. 그들은 미리 파놓았던 직사각형 구덩이 안에 필통에 넣은 연필같이 관을 익숙하게 채웠다. 삽질을 한다 싶었는데 어느새 감쪽같이 땅이 메워지고 있다. 하얗게 부서지는 하늘의 눈이 흙을 보탰다. 언제부터 너와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가 고인에게 술 한 잔 따르지 않고 절 한 번 울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입관을 끝낸 네가 이리로 왔을 것이다. 너는 장례식 동안 시종 그랬듯 여전히 말이 없다. 이모와 외가 식구들은 입을 다물어버린 너를 보고 왜 그렇지 않겠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나는 너의 아픔에 동정을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가는 것이 순리이고 그 이치에 맞춰 이미 성장해서 맞는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히 한 현상일 뿐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법이다. 너 또한 그토록 오래 자리보전했다는 어머니 수발을 비로소 끝냈으니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모네들이 기대하듯 호들갑을 떨며 슬픔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버린 어머니보다 홀로 남은 네 서름을 단단히 챙겨야 한다. 하긴 내 보기에 너는 그리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네 표정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들면 그대로 자국이 날 것 같은 표정이 빈들에 부는 바람처럼 삭막하다. 때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줄 것 같이 허탈하다.
장소 탓인지 좀 착잡하다. 파헤쳐진 흙이 죽음을 잔인하게 실감시켜준다. 묘지라는 이곳의 분위기도 그렇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관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의 모든 시름을 그렇게 잠재워 봉분으로 이고 있는 무덤들의 사연들이 눈바람을 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다. 오로지 한자 높이의 명패 하나에 이름과 죽은 날짜만으로 지나간 삶을 짊어지고 있는 죽음들이 줄줄이 옆으로 나란히를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사후의 도시는 분명 저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승도 아니다. 꽤 오랫동안 나는 어머니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수없이 돌을 던졌다. 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듯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는 두 손으로 피 흘리는 얼굴을 가리기도 했고 다리를 맞아 절룩거리며 달아나는 뒷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계속 돌멩이를 던졌고 마침내 달아나기를 포기한 어머니가 비손을 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애원 같기도 하고 증오 같기도 한 눈빛이었다. 나는 다시금 감지되는 소름을 툭툭 털어낸다. 땅속의 죽음들에게는 눈보라도 없고 하늘도 해도 바람도 없다. 향기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관 위를 덮는 흙과 같을 뿐이다. 더구나 슬픔이나 미움 그리고 허무 같은 것들이 있을 리 없다. 그것들은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연극 같아. 마침내 네가 말을 꺼낸다. 너를 만난 후 두 번째로 들어보는 언어였다. 처음 너는 나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잘 왔다고 허겁스럽게 환영하는 외가 친척들 옆에서 너는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그저 안면 근육을 조금 움직이려다 말았을 뿐이다. 네 음성을 들은 것은 이모가 내게 상복을 입고 네 옆에 서서 상주 노릇을 하라고 강요했을 때였다. 그때 나보다 더 강하게 반발한 것은 나였다. 나 혼자 할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상주 노릇을 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거부 반응이 당혹스러웠다. 우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불쾌했다. 그러나 너는 내 감정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혼연하게 손님을 맞았다. 곧 사가서 부스러져 버릴 것 같은 어깨를 용케 지탱하며 조객들을 향해 절을 했다. 대부분 네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었다. 꼭 애 어른처럼 그들과 격식 있는 인사를 나누는 너를 보며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랬다. 나는 너희가 내 남편이나 친구들 앞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 앞에 없던 가족이었다. 내가 새삼스럽게 나타나 보았자 떳떳지 못했던 어머니의 처지와 네 출생에 따른 온갖 지저분한 화제거리만 이웃들에게 던져줄 뿐이었다. 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날 너희를 부끄러워했듯 너 또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내 존재가 부끄러웠을 것이다. 우린 서로에게 없는 사람이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죽은 어머니조차 내 몫이 될 수 없었던 셈이다. 극이 파하고 막이 내리고 관객이 돌아가면 끝이 나겠지. 우리는 설평 같은 눈이 봉분과 함께 다져지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앉아있다. 너는 불 꺼진 무대를 보며 텅 빈 객석에 앉아있는 배우 같다. 여전히 나는 얼른 답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묘지 전망이 좋다는 말을 한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정이었는데 내 귀에도 의례적으로 들린다. 네가 이 묘지를 사놓자 어머니는 이모네들에게 자랑이 터졌다고 했다. 그녀는 살아서는 아파트에 못 살았어도 죽으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쉴 거라며 이사갈 집 둘러보듯 이곳에 들렀다고 했다. 와보니 그럴만도 했다. 자신의 묘자리에선 어머니는 툭 트인 전망과 해, 달, 별이 가까운 이 자리, 편안하게 자리 잡은 이웃들의 여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며
만족하고 돌아섰으리라. 묘지의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잔디와 묘지 옆에 작은 나무 한 그루에서도 위로를 받았으리라. 그리고 임종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갈 곳을 마음 놓고 떠올려 볼 수 있었으리라. 죽어서 차지할 이 지상의 땅 서너 평이 이승에 남기고 가는 혈육보다 더 미더웠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너는 어머니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 너의 저축을 꽤 축냈을 것이다. 다른 형제들한테는 연락 안 한 거니? 정말이지. 나는 너에게 뭔가 호의를 전하기는 해야 하는데 한동안 잘라먹은 너의 청을 이제라도 아는 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와 너는 그 도시로 내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가로 들어갔다고 했다. 네 아버지의 본처가 세상을 떴기 때문이었다. 대답하는 너의 음성은 한오락이 온기도 물기도 없다. 그저 책을 읽듯이 서술형이다. 연락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1년이 못 되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집을 나왔어. 여고에 다니던 나를 데리고. 나는 못 들었던 이야기다. 이모는 알고 있어. 새 남자와 6개월도 못 살고 헤어진 것도. 엄마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행복 챙기기에만 급급했었지. 야 이년아, 이제 그만 울어. 넌 그래도 나보다 나아. 이 다음에 시집가 서방 얻으면 부모는 잊고 사는 법이야. 늙도 젊도 않은 내 팔자가 기구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엄마는 내게 위로랍시고 담배 연기를 한숨처럼 토해내며 그렇게 푸념했었어. 그러더니 당신이 먼저 다른 남자를 보신 거야. 너는 넋두리처럼 말한다. 덕분에 그쪽 오빠나 언니들은 유산 한 푼 어머니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었어. 그 집에 붙어 있었으면 나도 대학 공부는 할 수 있었을 거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 떨어져 살았다 해도 난 종종 너와 함께 있었다. 이모의 중개덕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지혜비가 박사까지 가르친다고 한다더라.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 도시 콩쿠르에서 대상을 탔다더라. 그때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경쟁 상대는 오로지 보이지 않는 너였다. 그런데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고무줄을 상대편이 한꺼번에 놓아버린 것처럼. 처음으로 네가 웃는다. 마땅히 울어야 할 자리에서 보이는 웃음은 눈물보다 더 서러워 보인다. 너의 하얀 상복 위로 눈이 덧붙는다. 상감된 무늬처럼. 무늬는 곧바로 물이 되어 옷을 적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속살을 파고들겠지. 차갑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무늬다. 없었으면 더 나았을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회한은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를 내게서 빼앗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도 계모 밑에서 살면서 나는 엄마를 독차지한 너를 샘냈다. 생모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 예컨대 자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배다른 동생들이 귀찮아도 내색 않고 돌보아 주어야 하고 사춘기의 반항 같은 것은 내게 있어 꿈조차 꾸어볼 수 없는 사치요 호강이었다. 성실한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계모에게 미움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비굴하게 살아왔다. 계모 밑에서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우기로 버텼다. 결혼 후에도 나는 악착같이 대학 강사 자리를 지켰다. 그까짓 시간 강사. 몇 푼이나 받는다고 창피하게 보따리 장사하고 다니느냐고. 정 공부를 해야겠으면 취미삼아 마음 편히 하라고 남편이 충고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어야 했다. 나는 그렇게라도 어미가 부정했던 나의 존재를 펴내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노라고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싶었다.
허영인 줄도 알았다. 솔직히 나는 학문을 즐겨하지는 못했다. 지금 쓰고 있는 학위 논문을 어렵게 마친다 해도 대학 교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왈칵 달려들어 학문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뜻 포기하지도 못한다. 일찌감치 교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료들 앞에 떠돌이 시간 강사 신세가 처량해서 학기만 끝나면 그만두지 하면서도 미련을 놓지 못한다. 대학 강사라는 직업을 내 품위를 지키는 지적인 장식품 하나 달고 다니는 것쯤으로 여기는 친구들의 빈축을 보기 좋게 깔아뭉개고 싶은 오기가 있었다. 아니 그보다도 너 그리고 엄마 나를 버린 사람들 앞에 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했다. 어머니를 증오하며 살아야 하는 자식 마음 언니도 조금은 알 거야. 혈육에 대한 미움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마음 놓고 엄마를 미워할 수 있는 언니 편이 나을 것 같았어. 그뿐만이 아니야. 나의 본가 쪽 언니나 오빠들은 첩의 딸 같은 건 자기들 형제들 틈에 끼워주지도 않았어. 그들은 나의 존재를 치욕스럽게 여겼어. 그때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 모두에게 없어져주고 싶었어. 나는 너무도 하찮았어. 나에게도 언니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나를 달래기도 했었지. 그런데도 언니를 선뜻 찾아 나설 수 없었어. 또 거절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래도 언니는 내 마지막 보루였거든. 넌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서울로 와서도 선뜻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편지만 띄워보았던 거구나. 나로서는 지워내려 했고 네가 잊어주기를 바랐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젠 자려고 했었다. 가을이었다. 넌 내가 다니던 여중학교로 불쑥 나를 찾아왔었다. 수학여행 중 설악산을 다녀오던 중 서울을 거쳐가는데 자유시간이 주어져 들른 거라고 말했다. 설명하는 말이었을 텐데 말투는 어찌 변명 같았다. 자유시간은 서울 사는 친척들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인 학생들을 위해 여행을 인솔하는 교사가 베푼 딴에는 배려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해산 장소인 반포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다녔던 학교 위치를 물었더니 바로 코앞이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너는 웃었다. 네가 애써서 시도해보는 가벼운 분위기는 사실 우리 사이에 불가능했다. 그걸 모르는 너의 어리광기 띄운 음성도 억지스러웠다. 언니랑 서울 구경하고 싶어. 2시간쯤 시간이 있거든. 공교롭게도 그날 중간고사 전날이었다. 너에게서 구경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기가 딱 막혔다. 아니, 나 스스로에게 더 놀라는 척할 수도 있었다. 그 시험 때문에 너를 홀대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핑계는 될 수 있었다. 네가 아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모에게. 교실 앞에서 내게 반가움을 강요하는 너도 너지만 누구야 하며 호기심을 내비치는 내 친구들 앞에 나는 우선 당황했다. 나와 같이 살지 않는 널 친동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네 앞에서 사촌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었다. 넌 나의 반쪽 동생이었다. 그래, 그즈음 배운 영어 참고서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었다. 하프 시스터. 순간의 착잡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친구들 앞에서 너를 치워내야 했다. 그 옛날 엄마가 너희 아빠 앞에서 나를 치워내던 모습이 설핏 떠올랐다. 나는 너에게 학교 교문 앞에 가 있으라고 명령했다. 너는 군말 없이 사라져 주었다. 미안해 언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네가 못나고 비굴해 보였다. 너는 그때 왈칵 성이라도 내며 내게 사납게 덤벼들어야 했다. 나라면 서울이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버려졌다 해도 그렇게 아쉽게 너를 찾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반 아이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교실에 그냥 앉아 있었다. 너를 데리고
2시간 동안 어디서 무얼 해야 할까 난감했다. 만남은 짧을수록 그리고 없을수록 더 좋았다. 난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네가 학교가 코앞이라 찾아왔다고 했지만 너로서는 예정된 방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수학여행 일정에 서울에서의 자유시간이 들어있었을 것이고 넌 차마 미리 연락까지 못하고 자연스러움을 가장해 나를 만나러 왔을 것이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마침내 나는 책가방을 열었다. 내일 볼 시험의 모의고사 문제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미 다 풀어본 시험지였다. 교문 앞에 서 있을 네가 글자 속에서 자꾸 밟혔다. 반도 못 보고 시험지를 덮었다. 다시 참고서를 들었지만 그 책 속에서도 네가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죽였다. 마침내 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나는 교문 쪽으로 터덜터덜 걸었다. 그리 심한 비는 아니었다. 낙엽들이 교정 안을 초조하게 구르고 있었다. 네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주었으면 했다. 멀리 교문이 보였다. 그런데 넌 돌아가지 않고 미혹하게 서 있었다. 너의 얼굴이 손목시계로 갔다가 내가 있는 교사 쪽을 향했다가를 되풀이했다. 나는 빗소리를 처량하게 내는 오동나무 뒤에 서 있었다. 너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너는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비를 자꾸 훔쳐냈다. 빗물 속에는 눈물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언뜻 너는 교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서너 걸음 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교사를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푹 숙였다. 마침내 너는 빠른 걸음으로 교문 앞을 나서 큰 길로 걸음을 옮겼다. 너도 나도 시선은 줄곧 땅에만 머물러 있다. 무엇을 떨어뜨린 사람들처럼 눈 덮이는 땅만 보고 있다. 우린 서로를 마주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장면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다. 다져지는 어머니의 무덤이 둥그렇게 오그라든다. 자신의 생이 부끄러워 그렇게 몸을 도사리나 보다. 그러고 보니 다른 무덤들도 다 그렇다. 떳떳하게 내 팔다리를 마음껏 펴지 못하고 다들 수치심으로 감추려고 웅크리고 있다. 다들 웅크리다 보니 공같이 둥그러져 버렸다. 너도 나를 따라 일어서며 마침표를 찍듯 말한다.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도 안타까움보다 무서움이 더 컸어. 나 홀로 외로워질까 두려웠어. 그래서 언니를 생각해낸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가버린 지금은 언니가 전혀 아쉽지 않아.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홀가분해. 이 가뿐한 마음을 어머니가 알까 싶을 만큼. 마침내 장례는 끝났다. 죽은 자를 땅에 묻고 흙으로 덮어 눈앞에서 치워낸 오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조객들의 표정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에 온 것 같다. 죽은 자에 대한 회한보다는 큰 일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이 모두의 가슴속에 있다. 이모가 다가와 죽음은 원한도 덮어주는 법이라며 내게 사후에 남아 어머니에게 딸 되기를 강요한다. 나에 대한 이모의 해묵은 숙제다. 나는 침묵한다. 나는 거절이고 이모에게는 승낙으로 보이는 침묵이라는 방법은 때로 편하다. 죽음은 결코 용서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 죽음 앞에 후하다는 것쯤 나도 알고 있다. 죽은 자는 어떻든 패배한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그에 대한 승리를 즐긴다. 산 자는 그 승리에 대한 아량으로 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식의 승부는 걸지 않았었다. 어느 사이엔가 너와 나의 손이 이모에 의해 포개져 있다. 불편하다.
나는 가족들 간의 포옹이나 애무 같은 것에 익숙지 못하다. 부모, 형제 누구도 몸짓으로 가까움을 표시해 준 적 없고 내 쪽에서도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다. 너 역시 별 감동 없이 이모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다. 나는 이런 식의 억지 화해가 싫다. 어차피 생은 외롭게 자기 몫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허영과 너의 허무 사이에는 공동의 정서가 없다. 화해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우린 결코 서로의 외로운 등에 기대어 울며 아픔을 호환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없다. 우린 지금까지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면 된다. 물론 혈육을 미워할수록 내 자신이 더 외롭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다. 흐르는 물처럼 그대로 너와 나의 마음을 흐르게 하자. 굳이 인륜이라는 끈으로 묶어 감정을 역류시키려 하지 말고 슬픔을 섣부르게 위로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다가온 불행을 기꺼이 견뎌내자. 나는 이모가 억지로 붙들어둔 손을 슬며시 놓는다. 너는 손살에만 쳐도 그대로 내게 쓰러져 누워줄 것 같은 몸짓이다. 어쩌면 너에게는 애초부터 미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긴 미움은 그리움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머니와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어도 오히려 내 편에서 늘 너희를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을 너희에게 행여 들킬까봐 그러고도 버림받는다면 더욱 비참해질 것 같아서 너희의 부름을 더 매정하게 외면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가고 없다 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미운 것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해서. 휴대폰이 울린다. 학회지의 원고 독촉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남편이다. 웬일이세요? 나는 시치미를 뗀다. 아직도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털어놓지 못한 것이다.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무덤들이 그에게 보일세라. 그리고 이곳에 둘러선 친척들에게 내 표정을 들킬세라 등을 돌린다. 그러나 주변을 빙 돌아보아도 흰 눈을 뒤집어 쓴 무덤들이 몸을 둥글게 말아쥐고 어김없이 이쪽을 보고 있다. 무대를 보는 관객처럼. 전안공원 묘원이라고 했지? 인터체인지에서 어느 쪽이지? 남편은 거침없이 묻는다. 나를 보는 이모의 눈길이 흔들린다. 화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픽 웃고 만다.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남편이 나의 어머니에 대해 스스럼 없이 아는 체 하기까지. 묘원의 위치를 묻는 남편에게 나는 눈이 와서 올 수 없다고 냉정하게 잘라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잠시 주춤했던 눈발이 다시 펄럭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 덩어리가 바람과 살을 섞어 가을가리 흩어진다. 내리는 즉시 물이 되어 땅으로 스며들던 눈은 이젠 산을 덮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빈 가지들이 진저리를 치며 자기 몸에 쌓이는 눈을 마지막 하나까지 털어낸다. 시름을 털어내듯이. 그러나 어느새 눈은 샛길로 찾아와 빈 가지 위에 다시 퍼붓고 바람은 그것들을 날려 가까스로 서 있는 수목들을 헐벗기다가 눈은 또다시 수려한 꽃으로 피어난다. 길이란 길은 몽땅 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까지 봄눈쯤이야. 누구 위치 설명해 줄 만한 사람 좀 바꿔줘. 천안 인터체인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는 내 거절 같은 것은 괴념치 않겠다는 말투다. 그럴 필요 없어. 대답하는데 이모가 눈을 하얗게 흘기며 내 손에 들린 전화기를 빼앗듯이 낚아채 간다. 나는 무엇인가 속은 느낌이 든다. 분하다.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어느 사이 너도 나도 세상의 풍진이 말끔히 지워진 눈밭으로 나와 서 있다. 그리고 천형처럼 온몸에 눈을 받는다. 눈이 물로 녹아 살 속으로 파고든다. 형부가 오신대? 마침내 네가 묻는다. 형부, 형부. 너에게 스스럼 없이 나오는 호칭이 나에게는 사뭇 낯설다. 길이 온통 눈에 묻혔는데 오실 수 있을까? 너의 시선은 이미 사라져버린 길 쪽 멀리에 가 있다. 옆모습을 보이는 너의 속눈썹에 내려앉은 눈이 그대로 이슬이 되어 눈 안으로 방울방울 모여든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슬픔도 사랑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시는 내 불행으로 너를 괴롭히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불행했지만 그 불행마저 없었다면 나는 더욱더 불행했을 것이므로.